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오늘 퇴거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나가면서 어떤 특정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면 당한 이후에 일주일 새 국민들을 향한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땐 뭐 퇴임도 아니죠. 예를 들면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굳이 메시지를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비춰지는 것들이 참 송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에 지금 관저 앞에서 본인 지지자들한테 내려서 손을 흔들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못을 박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한 퇴거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파면 이후 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계속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앞으로 집회 인원들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남동을 지나던 분들은 최근에 한 수개월간 한남동이 얼마나 혼란의 어떤 거리였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한남동에서 만약에 서초동으로 간다면 서초동이 아시겠지만 그 대단히 그 공동주택, 그 아파트 단지예요. 네.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남동보다 더 도로가 좁고 아주 복잡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한남동이나 혹은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이 매일같이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면 대단히 불편하게 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주민들 마음에서는요, 처음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기꺼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길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면이라는 그런 지금 결정을 받았고 또 형사재판을 계속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 경호와 관련된 불편함도 지금은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집회가 사실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그 집회가 국민들에게 또는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는 유권자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집회를 할 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단히 서초동 집회까지 계속 나날이 한다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잠시 머물다가 제3의 장소로 또 이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또 없지 않다고 보죠. 아크로비스타 그 부분이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집회 찬반 둘 다 지금 보니까 꽤 오랫동안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예. 집회 신고를 해놨는데 그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자격이 된 윤석열 부부의 그 거처의 거주의 자유권은 본인들한테 있으나 최소한 파면당한 대통령도 5년간 경호를 받아야 되고 그 경호의 범위 내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한적한 좀 이런 양평 같은데 본인의 배우자 집안 쪽이 양평에 많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고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본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또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까지 이에 대해서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는 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관저는 누구의 것이지요?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거예요. 왜냐하면 관저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산은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단지 잠깐 5년 동안 세입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일단 파면 선고가 나온 날부터 그 즉시 우리의 세금이
그런 어떤 관저에서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민들이 왜 6일 동안 지켜봤을까요? 그건 당장 방패할 수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그날 결정이 됐는데 어떤 공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겠죠. 특히나 대통령이 어떤 분이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장소를 구해봐라라고 국민들은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든 사적 목적인 간에 공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인이니까 사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관저라면은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세금 낭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아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부터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장소로 관저를 이용해선 안 됐다. 그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공직자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언들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철호 경북지사 만났을 때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관여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의 처지를 현실 인식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망상 속에서 헌재 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1호 당원도 아닙니다. 뭐 출당 조치, 제명 조치는 안 됐지만 이제 대통령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당원일 뿐이에요. 본인이 어떤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어떤 대선 경선 후보자에게 조언하고 이끌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부끄러움을 모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저는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연인입니다. 그럼 이제 관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뭐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했지만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세금 도둑이죠. 예를 들면 일반인을 쓸 수 없는 관저를 일주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서 2, 3일 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서 관저에서 대통령직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리사, 예를 들어서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거의 뭐 호텔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500,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먹을 수 있는 시설일 거예요. 출장 요리 부르면 돈 1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이 공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인을 불러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뭐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4, 5일 동안 대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 본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도둑질해 간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냉정할 수는 있으나 이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 푼도 공직이 아닌 사람한테는 나가서 안 된다. 이건 예산의 법칙 아니겠어요? 저는 최소한 나중에 이 나머지 4, 5일에 대한 본인의 관저 정치에서 활용했던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이제 화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굳이 해석을 그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저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한동훈은 안 돼.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출마를 좀 종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철호 도지사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봐라.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파면이 일어났다고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을 출동시키는 것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막아라 라고 했던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성심을 강조했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다. 그 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전한길 강사 만나서는 청년 세대 어떡하나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드리려던 말씀이 잠깐 제가 아까 네. 그 놓쳐서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세금 도둑, 세금 낭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허들을 건너면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허들, 그 입장이 진짜 공정하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법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얼마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단 100원을 세금을 경기도민의 어떤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그걸 굉장히 엄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면서 전 대통령의 관저 문제를 다룬다. 그건 저는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 이걸로 되돌아오면 대통령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지금 자신은 정치에서 절연돼야 돼요. 왜? 5년의 임기를 끝내야 되는 건 이 당이 이 후보를 만든 이유예요. 그런데 이 정당 집권 여당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바꿔버린 그런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3년 만에 무너지고 또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연전연패의 그런 늪에 빠질 위기에 봉착돼 있잖아요. 그럼 자신은 일단 그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 정치인들과 만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 인의 어떤 그런 그 반대를 위해서 그 상대 후보들을 자꾸 자신이 키운다 이런 인식을 주어버린다면 이 당의 그 부활, 이 당이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것에 발목, 제동을 거는 것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 아직도 지지자의 그런 한계에서 지지자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면 제가 그 박수를 칠 수 있는데 특정 청년들, 즉 자신을 지지한 거리에 나온 또는 국민변호인단 뭐 이런 특정 청년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지지한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읽혀지니까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도 잠시만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전 발표가 이재명 전 대표죠. 비전 발표가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회가 있나요?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퇴진시켰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혀 쉼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쓸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은 늘어납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군합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고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 개혁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 강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대들은 문화 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 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 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야국강식의 세계 질서와 경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전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어요? 저는 K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궁금했습니다. 네. 어저께 K 이니셔티브를 비전 티저로서 보여주셨는데 네. 어저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K 이니셔티브라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자, K 드라마, K 팝 이런 게 시작이 돼서 K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붙게 됐죠? 우리가 K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서 K 드라마가 된 건가요? 아니요. 드라마 잘 만드니까 세계에서 볼 때 이거 독창적이야 하고 K를 붙여준 겁니다. K-팝도 마찬가지고요. 독창적인 한국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게 모여져서 K 콘텐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K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주창을 하셨어요. 이니셔티브. 아무리 영어 사전을 뒤져봐도 주도권, 자발성,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주도권이 있나? 그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어저께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비전을 K 이니셔티브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K 이니셔티브가 뭔가 봤더니 모방의 시대였는데 자신이 이제 뛰어들어서 주도적인 그런 그 기술, 주도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꾸겠다. 딱 들은 순간
아니 이거 우리 80년대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일본 거 가져다가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땐 모방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산업화는 모방의 시대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어떻게든 모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중국이 우리 걸 따라해요. 모방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는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격차, 초격차로 가겠다. 일본 반도체 못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지금 우리가 주도권 갖고 있는데 지금은 모방의 시대다. 그래서 주도권의 시대로 바꾸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어떤 진단이 저는 아직도 K 이니셔티브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K 컨텐츠 계속 그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과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나와서 간결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좀 억지로 짜맞춘 느낌. 근데 오늘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내가 그래 K 이니셔티브가 어떤 거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비판할 텐데 이건 비판할 여지가 없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 이니셔티브의 비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해를 못 하시면 한 몇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K 이니셔티브, 그게 나왔습니다.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하겠다는 거예요. K가 붙었다는 건 이게 문화든 경제든 어떤 분야에서 선도를 하면 K를 붙이거나 뭐 아메리카면 A를 붙이겠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마가 Make America 뭐 해서 Great Again 이런 정책들을 쓴 거예요. 미국 중심주의. 이 세계 자체가 지금 현재 자국에 대한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끌려다니지 않고 한반도 중심론으로 뭔가를 끌어가겠다는 큰 축이 지금 담긴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봤을 때 지난 3년간 한반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단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실종되고 남는 건 내란의 폐허밖에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안, 선도 국가론, 이게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론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간에 나중에 밝혀지겠으나 큰 그림의 비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했던 것만큼 70년대 그리고 2000년, 2025년을 살 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가는 산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모방과 선도를 넘어서 말하자면 선두그룹에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근에 이 인공지능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육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외교 안보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천명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자세한 어떤 내용, 강론들에 대해서는 또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 경선 캠프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선대위원장의 윤호중 의원, 정책본부장의 윤은석 의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보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그 친명일색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긴 하죠. 면면을 보면 지금 윤우덕 의원은 뭐 이제 친명 원래는 윤우덕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쭉 말하자면은 권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 친명이죠. 근데 강원식 의원은 친명 색채가 얇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하긴 했으나 저분도 따지면 친문 쪽에 좀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른 분포로서 좀 인선을 좀 배치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일극적인 어떤 당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비판에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인선에 좀 세심한 어떤 포석을 두지 않았냐. 네.
자,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일강 구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경선 흥행이 또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 주자들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좀 체급을 맞출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급이란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어떤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무현 후보 생각나시죠? 네. 이인재 후보와 노무현 후보. 그런 때 이인재 후보 등 주도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동교단계에서는 그때 그 노무현 후보를 체급이 낮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사실상 후보가 됐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체급이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떠한 정치인이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나의 꿈을 얘기해서 그 꿈을 저 사람 꿈을 한번 실현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이어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체급으로 얘기했을 때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이 체급이 낮을까요? 아니 저는 체급은 낮지 않다고 봐요. 총리 한 분도 있고 도지사 한 분도 있고 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체급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하다못해 어쨌든 이재명 대표 K 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그러면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김경수 도지사 그러면 뭐 어떤 비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렵네요. 아주 어렵죠. 예. 그러니까 김부겸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김부겸 의원 그러면 안 떠올랐어요. 근데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뭐가 떠올라요? 지방 분권. 아주 평범한 정치인일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꿈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세력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제 뭐 말씀하셨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과 네. 뭐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차후에 또 비전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대통령과의 1시간 또 차담도 갖긴 했고요. 윤심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권선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와 개인적으로 하기는 구치소 면담 때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 여러 가지 당부 얘기를 구치소에서도 했었고 이번에도 관저에서도 또 차를 마시면서 오랜 기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많이 향한 게 아니냐. 그리고 출마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구나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는 결국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한계성, 김문수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광훈 씨와 자유통일당 좀 극우 성향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확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덜어내는 차원에서 나경원 카드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심한 게 아닌가. 예. 거기에 플러스 말하자면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같이 출격을 시킴으로써 저는 이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의중대로 이번에 후보가 선출되면은 그래도 당은 내 수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자연이 됐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나경원 의원의 출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 배경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어제 오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서태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태지를 언급한 게 거의 또 이재명 대표의 K 컨텐츠 얘기와 맞물립니다. 서태지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서태지를 우리가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 문화 대통령이라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건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의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티스트들은 그냥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기획사에 소속돼 있고 기획사는 음반 제작사와 방송사, 언론사, 카르텔처럼 돼서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그저 그냥 돈만 받으면 기획사로부터 이런 어떤 존재였거든요. 그것을 서태지라는 가수, 아티스트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이 서태지라는 어떤 그런 아티스트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전쟁을 벌여요. 언론도. 근데 그거를 이겨냅니다. 어떤 걸로? 최초의 팬덤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공공성을 주장했던 어떤 팬덤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뭐 연설을 다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는데 좀 간결했어야 됐고 하나의 어떤 딱 그 주제어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러나 최소한 서태지를 맨 처음 등장시켜서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타파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대적인 문제 그다음에 세대적인 문제 이것들을 서태지가 했던 그 기득권을 무너뜨린 그 상징으로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동훈도 그렇게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그 당 내에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한 대행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뭐 안 나오는 게 당위적으로는 맞는데 예. 그 관리를 맡긴 거잖아요. 권한 대행이란 거. 그러면 이 50 며칠 남은 조기 대선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 관리사를 맡겼더니 본인이 선수를 하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란 당시에 그 정부에 있어서 2인자였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나? 나에게도 그 용의 순간이 오나라는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내용이 흘러나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 있어서 명확하게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 변해서 아직은 유보 고심하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는 안 좋은 선택일 것이긴 하나 뭐 출마의 선택은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국민의힘 경선 룰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 역선택 방지 룰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좀 불리할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결선 투표 같은 형식, 양자 대결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역선택 방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늘 많았는데 역선택 방지를 합니다. 예. 자,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100% 국민 여론조사를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냐, 뭐 국민의힘 지지냐, 보수냐, 진보냐 안 물어보고 다 그냥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여기에 뛰어든다 했을 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양자 대결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그러면 유리한 사람 쪽으로 역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하는 거고 그 결선 투표처럼 3차를 하는 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론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상대당은 이제 거대 유력한 어떤 후보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상대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드라마틱하게 해야 한다. 그 관심을 갖고 이슈를 주도하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다 더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눈길이 가게 만들려면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난 대선과 조금 다른 룰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서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37%, 그 뒤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지사, 홍준표 대표가 지금 9%, 5%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시장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4%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내란의 사태 이후에 헌재가 현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파면했고요. 결국에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권 교체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적임자는 지금 현재 누구냐? 이재명 전 대표다. 라는 이제 등식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주목할 것들이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다른 군소 후보들을 다 합을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합을 넘어서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20명이 나오든 21명이 나오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향하는 민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가 한 2%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교체설 이 부분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후보들이 다 한 자릿수에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요. 이게 갈아 끼우기는 훨씬 편한 상황이다. 네, 지금 1% 넘으면 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갤럽은 저기요 사지선다처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묻고 누구냐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런 주관적으로 대답하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2%가 나왔다는 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론조사예요. 사실. 여론조사가 유의미하게 변화해야 돼요. 일단 거론되기 시작한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단단이라도 2% 내에서 요지부동이다 한다면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37%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계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 중반대에서 4월 4일 이전에도 계속 30%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4월 4일이면 변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한쪽은 단죄가 됐고 한쪽은 무죄다 하는 대비 효과가 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의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에 기울어야 되잖아요. 또 균형추가. 그런데 균형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마의 40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